네, 오늘은 해외 취업 동영상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수습 기간을 받고 있어요.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좀 재밌게 잘 적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번 동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를 해서요. 한국이랑 이렇게 아니면 내가 받는 샐러리 대비 여기 물가 수준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의 질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우리는 일을 하러 왔지만 적어도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서 좀 경제적인 부분, 파이낸셜한 부분부터 짚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업무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그 취업 정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를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왜 취업을 했는지에 있어서 말레이시아의 그 산업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걸 마지막에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걸 또 미래적인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산업적인 말레이시아에 제가 왜 들어오게 됐는지 산업적인 그런 구조 내가 여기서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봤을 때 왜 말레이시아였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업무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순리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말레이시아에서의 어떤 그 산업 전반적인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인으로서 여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너럴하게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뭐 컨설팅 업체가 전문적으로 조사한 거라든지 뭐 헤드헌팅이라든지 그런 인력 공급 업체에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고요. 제가 2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링크드인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일단 온라인 구직 사이트 중에서 이제 세계 최대의 사이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했는데 저는 링크드인을 통해서만 해요. 왜냐면 잡스트레이트나 약간 좀 다른 오피셜, 인오피셜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랄까 제대로 구직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정보가 너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컴퍼니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 대부분 약간 잡스트레이트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건 헤드헌터들이 독점해가지고 그냥 정보를 주는데 너무 약간 나이브하게 줘요. 어떤 잡이고 어느 정도다 이 정도만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은 이 친구의 잡 디스크립션인지 이런 전반적인 거라든지 매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를 많이 주지 않고 근데 대신에 정보를 제대로 주고 어디서 호스팅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담당 그 리크루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진짜 링크드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링크드인을 통해서는 거의 구직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헤드헌터를 거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제 구직에 성공한 케이스라서 그래서 링크드인을 원래 그때부터 항상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맨날 어떤 잡이 올라오는지 진짜 뻥치고 한 1년 적어도 1년은 그렇게 했고 1년 반에서 2년 사이는 이제 약간 간헐적으로 링크드인을 보면서 어떤 잡들이 올라오는지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월드잡이라든지 한국 사이트도 많이 참고를 하긴 했지만 거의 90%는 제가 링크드인을 참고를 했었고 이제 그렇게 링크드인에 어떤 잡들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코트라 그 보고서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각 국가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랑 경제 동향 같은 것들이 매번 업데이트 될 때 어떤 부분들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자주 봤는데 그래서 이런 제 한 2년 근 2년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좀 부끄럽지만 그런 거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BPO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 BPO 인더스트리가 한국인으로서는 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거의 90%는 말레이시아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학교를 나오지 않으시고 한국에서 바로 포린 하이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BPO 라인 업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BPO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국으로 보면은 그냥 외주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각 비즈니스마다 프로세스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인력 프로세스, 뭐 CS 프로세스, 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아웃소싱 한다는 거예요. 소싱을 밖으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주를 줬다는 느낌이에요. 이 외주를 줬다는 느낌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외주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콜센터라는 가장 CS 커스터머 서비스 쪽이에요. 뭐 클라이언트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CS 쪽은 왜 외주를 줄 수밖에 없냐면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먼저 가볼게요. 페이스북은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풀링 해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를 본인들이 팔아요. 파는 게 있으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팔게 되면은 이건 세일스가 하겠죠. 아니면 이런 그런 파는 거에 상품 기획도 있겠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있겠고 팔리고 나면은 빌링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걸 어카운팅 하는 게 있겠죠. 어카운팅에도 되게 다양한 게 있지만 생략할게요. 어카운팅이 있겠고 팔고 나면은 이제 유저들이 활용을 하다가 사용을 하다가 불만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만사항이 들어오겠죠. 제가 페이스북 지금 현재 가입자 수라든지 활성화 인원수가 얼마인지는 이제 뭐 세어보지 않았지만 20억이 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회원 수인지 가입 그 활성화 인원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20억 명이 불평분만이 1%만 있다고 해도 2천만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1%만 하더라도요. 20억이면 1% 맞죠? 네. 그러면 2천만 개를 다 들어주려면은 뭐 100만 명에도 하루에 20명씩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게 CS 분량을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감당을 하는 거 보세요. 페이스북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베이에리아 그 이스트베이에 멀로파크 있거든요. 그 멀로파크에서 몇 명을 고용해야 될까? CS로. 만약 이걸 진짜 다 본인들이 감당시키려면 한 200명, 2주에 뭐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을 했지만 페이스북에서 일단 CS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레시 그래주에이트 많이 뽑고 뭐 경영치도 뽑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문돌이들이 그러니까 문돌이들이 약간 똑똑 두드릴 수 있는 가장 좀 무난한 잡이잖아요. 일단 웬만한 기업 중에서 그 말은 결과적으로 가장 임금이 낮을 거예요 아마. 물론 다른 막 이렇게 막 리셉셔니스트라든지 이런 거 빼고 제외하군요.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럼 그 수준에 어쨌든 페이스북은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걔네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뭐 구글, 아마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했던 인터넷 거기서도 CS 쪽에서는 진짜 한 4만 후반에서 이제 5만 정도까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진짜 달러 환율을 많이 치면 6천만 원, 5천만 원 중순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 인력 하나에 이제 1년에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하이어야 되는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외주를 줘야겠죠. 근데 외주를 주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외주 주지는 않겠죠. 왜냐면 만약 페이스북 산하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엄청난 고 인력을 그러니까 뭐랄까 하이어 할 때도 계속 페이스북이잖아요. 막 아무 대학이나 막 뽑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웬만큼은 그 UC 그쪽에 있는 친구들을 공급할 테고 이 친구들한테 잡을 주면서 엄청난 또 금액의 비용 그러니까 그 뭐가 월급을 줘야겠죠.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아웃소싱을 하면서 이 아웃소싱 하는 컨트리를 골라야겠죠. 이 아웃소싱 업체가 있는 나라를 골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런 IT,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처음에 그런 아웃소싱 업체를 놓는 국가로 필리핀을 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코트라 보고서를 따르면은. 그래서 모든 BPO 인더스트리는 필리핀이 항상 다 선발주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를 받았었고 일단 종교 자체도 통일되어 있고 영어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물론 그 본토 랭귀지는 따갈로그가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동남아시아에서 우수한 영어 자원을 이제 캐치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다가 이제 지사를 두면서 그 외주 업체를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필리핀에서 외주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필리핀에 있었던 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좀 이유도 있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약간 좀 동남아시아 국가권에서 살짝 북동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된 위치. 싱가포르가 접경이 돼 있고 다 문화적이면서 다 민족적인 국가 그리고 영어 사용권 국가를 딱 캐치를 하게 되면은 말레이시아가 정말 제격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도 그랬겠지만 대부분 이때 필리핀에서 어떤 그런 BPO 인더스트리를 시작을 했던 멤버들이 넘어와서 셋업을 해요. 그게 제가 들어갔을 때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대부분의 그렇게 업체들이 넘어오는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매니지먼트 팀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유추를 할 뿐이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영어권 국가. 근데 필리핀은
좋아요. 미국이 들어가긴 좋죠. 왜냐면은 기독교 국가니까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기 힘든 거야. 뭐 힌두, 인디안이라든지 뭐 무슬림 아니면 뭐 불교.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 이제 불교 라인 있고 여기 무슬림 라인 있고 이쪽 인도까지 가면 이제 힌디 라인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최적인 거죠. 왜냐면은 말레이시아 안에도 불교가 있고 무슬림은 당연히 있고 백그라운드가 인디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힌두 안에서도 프렌들리 하니까 종교적으로도 생각보다 무슬림 국가지만 다변적이고 다원적이고 뭐 음식만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정말 뭐 굉장히 이제 멀티내셔널 하거든요. 다국적인 그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 영국의 지배도 받았었기 때문에 물론 말레이가 있긴 하지만 말레이어가 공용어로 돼 있긴 하죠. 그들의 마더텅 모국어긴 하지만 영어가 되는 국가인 거죠. 그리고 로케이션 자체가 일단 뭐 동남아시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알라룸푸르라고 말레이시아 수도인데 이게 진짜 허브예요. 진짜 다 나갈 수 있어요. 가장 싼 거리에.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싱가포르와의 접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싱가포르에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웬만한 IT 기업들 본사는 다 있어요. 왜냐면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금융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는 싱가포르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웬만하면 다 본사들이나 그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를 그러니까 APEC이라고 하잖아요. 에이시안 퍼시픽 그쪽에 그 본사 라인에다 싱가포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력 추구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BPO 인더스트리가 싱가포르로 들어가는 거는 물론 몇 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한 이제 업무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조차 말레이시아로 많이 넘어오는 게 제 눈에는 보였어요. 봤을 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넘어왔어요. 그래서 웬만큼 BPO 그 1세대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필리핀에서 컸던 분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와서 그렇다고 BPO가 죽은 건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2세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건 제가 정보를 많이 찾지 못했지만 그래서 BPO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는 일단 IT 기업이라든지 파마스티컬 그 약간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IT 기업에서는 CS라든지 CS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제약회사 이런 데 오면은 웬만하면은 막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카운팅 인력이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어카운팅 수요가 여기는 상당히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BPO 인더스트리가 이러한 배경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형성이 되고 크게 됐고 그럼 이제 BPO 인더스트리에서 왜 한국인 수요가 필요하게 되냐면은 페이스북 자체로만 말씀드리면은 페이스북은 전 세계 인구 20억 명이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불평불만 사항이 한국인한테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한국인이 불평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을 들어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려면은 진짜 잘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막 내가 이미 화가 났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지 뭐 전화가 안 돼요. 그럼 더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 불만을 야기하게 되겠고 그럼 유저 이탈이 되겠고 그럼 당연히 자사 서비스 그 품질이라든지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방지하려면 CS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를 이해하지, 그러니까 그 어떤 컨텍스트, 그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 그 고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그러니까 모아야 되고 그 친구들을 교육하고 영어로 교육하겠죠. 그리고 각 마켓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아웃소싱 업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거고 당연히 여기는 네이티브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얘네가 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어쨌든 간에. 그럼 한국에 있고 뭐 만약에 뭐 베트남에 하노이에 있고 막 이렇게 다 떨어졌다고 보세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각자 해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아놓고 해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바로 다 마켓을 만들어서 여기서 한 번에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한국 서울에다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한국 임금 줘야겠죠. 그러면은 뭐 나는 페이스북인데 미국에서 뭐 6천만 원 줬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적어도 한 3, 4천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주기 힘든 거죠. 예.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것보다는 좀 그 이전에 제가 뭐 2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이제 이 친구를 고용을 하면서 말레이시아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일단 첫 번째로 BPO의 천국이고 그리고 왜 한국인 네이티브 스피커 수요가 필요한지 그래서
한국 분들이 대부분 말레이시아에서의 잡을 잡으면은 이 BPO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로 하이어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PO 라인에 대한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살다가 이제 좀 그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카운팅 쪽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제약회사라든지 뭐 다른 회사, 어쨌든 한 회사가 굴러감에 있어서 어카운팅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글로벌 기업이면 당연히 한국 마켓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한국 마켓에서 나오는 어카운팅 그런 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마켓을 상대로 하는 세일즈 파트가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여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읽는 부분은 또 뭐냐면은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가나? 그래서 일단 BPO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와 한국인 수요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 하이어는 BPO 라인일 거고, 그 중에서 대부분 콜센터라든지 약간 그냥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이걸 프론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면하면서 이제 고객 업무하는 게 프론트,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화 받는 거 콜센터, 전화 받지 않지만 어쨌든 본사 그 뒤에서 이렇게 고객 업무 처리하세요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라든지 고객이라든지 고객과의 실질적인 어떤 직접적인 대면은 하진 않지만 그걸 뒤에서 처리하는 거 백엔이라 그래요. 백엔 잡까지 해가지고 이제 CS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다국적 기업들의 가장 많은 게 이제 제약회사라든지 또 다른 어떤 컴퓨터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옵션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CS 부분과 어카운팅이 약간 좀 믹스드 된 사이에서 어카운팅 그 파트도 이제 한국인 수요로 한국 마켓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하이어하는 거, 여기도 잡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링크드인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싱가포르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올라오는 잡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은, 싱가포르이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아직은 좀 경제가 불황까진 아닐지 모르지만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진국들도 이제 어쨌든 움츠러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싱가포르 내에서도 약간 자국민 우대 정책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외국인 하이어를 좀 지연시키거나 많이 안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원래부터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잡이자 하더라도 자국 내에 있는 그 외국인이라든지 자국민 중에서 이 certain 그 랭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걸 먼저 한 달 정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잡뱅크에 가면 그런 것도 아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싱가포르는 지금 자국민 우선주의로 좀 가는 게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비자 퍼밋을 많이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상당한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경력직,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왜냐면은 이제 CS 쪽을 때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CS 쪽은 가장 적은 돈을 주고 하이어하는 가장 약간 어떻게 보면 임금이 가장 낮은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하이어하는데 대부분 막 물론 F&B 쪽이라든지 호텔 쪽을 제외하고 한 제가 평균적으로 찾기에는 3,000에서 정말 잘 주는 데는 3,500에서 진짜 많이 잘 주는 데는 4,000에서 4,500까지 싱가포르 달러로 4,000 받고 들어가면 뭐 거의, 그런데 싱가포르이 국민소득 그 뭐야 1인당 GDP가 6만 3천이거든요. 6만 3천 1년에 4천이면은 1년에 한 4,800 벌잖아요. 4만 8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간 소득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이게 한국 돈으로 바꾸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먹고 사는데 힘들진 않겠지만, 만약에 3천 몇으로 때려서 200만 원 후반대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실 싱가포르 물가가 정말 살인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렌트라든지 하우징 해결하면서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많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률도 많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고소득직 아니면 좀 굉장히 전문직, 굉장히 경력직 뽑아서 이 친구들의 어떤 그런 이탈을 방지하고 외국 자국민들의 어떤 우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고용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최근에 본 기업은 엘사, 리크루팅 업체 엘사. 제가 다 말을 했는데 링크드인이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브랜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브랜치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뽑는 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랑 SMB 쪽 뽑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일즈 쪽 뽑고 있는 거예요. 세일즈를 시작하겠다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마케팅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근데 이제 코리안 스피킹이라든지 어떤 스피커를 구하는 거예요. 그 스피킹 잡을 구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BPO 느낌이 강한데 이제 그걸 원래는 이제 에이펙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업무들을 면서 비싸고 또 하이어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럼 말레이시아로 가자. 그래서 아마 말레이시아로 넘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링크드인만 봤으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플랭클린 템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ETF라고 해서 이제 자산 운용하는 회사가 있어요. 플랭클린 템턴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연락이 안 왔으니까 떨어졌겠죠. 마케팅 애널리스트 뽑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그 하이어하는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6명이 있대요. 마케팅 업무를 하는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가 그 한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면 우리 팀 멤버 몇 명이야? 그랬더니 마케팅 팀이 아직은 나 혼자야. 그래서 할 사람 뽑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쨌든 싱가포르에 있는 거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넘어와서 이제 셋업을 지금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마케팅 업무만 그럴 수 있죠. 이미 그 전에 다 왔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수한 랭귀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특별한 랭귀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싱가포르에서조차 넘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BPO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주를 줄 수 있는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건너와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들어온 느낌이었다면은 싱가포르도 원래 에이펙 본사가 있었잖아요. 에이펙 본사에서도 몇몇 이제 랭귀지업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수 랭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친구들 싱가포르 데려오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브랜치로 넘기는 듯한 느낌? 예, 그런 걸 제가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싱가포르 내에서도 뽑긴 하거든요. 근데 링크드인은 먼저 넘어왔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인터뷰 했던 그 회사라든지 그리고 또 IHS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글로벌 그 경제 전문지 그런 잡지 그런 회사 거기에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국 수요 많은 데가 이제 블룸버그랑 이제 다우존스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직 한국에 넘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지사가 있는지 없는지 적어서 아마 지사가 있을 거예요. 블룸버그는 아마 톰슬로이트였나? 어쨌든 한국인 수요를 언젠가 뽑겠죠. 모르겠어요. 얘네가 왜 안 뽑는지 모르겠어요. 블룸버그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가 홍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한국인 수요를 어떤 이유가 있게 되면은 말레이시아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결국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BPO 인더스트리는 말레이시아가 지금 점점 셋업을 하기 때문에 이머징 하는 뿐만 아니라 익스펜딩 하고 있어요. 이제 마켓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하는 거에 이제 뭐랄까 추가하게 되면은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어떤 약간 오퍼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CS라든지 약간 오퍼레이션 부분을 그 친구들이 고급 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돈을 주고 하이어한다기보다는 말레이시아로 약간 넘어올 것 같은 느낌? 여기까지가 지금 캐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제 사견이에요. 근데 아마 추후에 아마 말레이시아가 BPO라든지 그런 오퍼레이셔널 잡, 특히 특별한 네이티브 마켓에 있어서 그 인력 충원을 할 때 아마 가장 뭐랄까 수요가 많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아직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2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이게 또 컨피덴셜한 정보이기 때문에 샐러리인데 샐러리가 진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샐러리와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되게 약간 좀 기분 나빴던 거기도 한데 두 번째 제가 2년 차 있잖아요. 2년 차 때 새로 뽑은 그분들의 샐러리가 저보다 높았어요 많이. 예. 그리고 제가 이걸 한 번 더 다니다가 이제 이게 너무 높아지니까 저는 더 일찍 일을 했는데 두 번째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보다 더 돈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력이 필요하고 마켓은 익스펜딩 하는데 인력 충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딸리고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3년 차잖아요. 2년 반 동안 하고 그래서 이걸 일단 이렇게 제가 좀 적게 받더라도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약간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데 제가 간 회사가 여기 정도 받아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임금 상승 곡선이 제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시작했을 때, 제가 진입했을 때 그때보다 전체 받는 급여 수준이 단 3년, 2년 반 만에 상당히 많이 퍼센티지 올랐어요.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내드리자면은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아니다. 만약에 진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잠깐만, 진짠가? 한 50% 올랐네요. 예, 50%가 올랐어요. 지금 2년 반 만에. 예, 그만큼 한국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마켓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쉐어를 하게 돼가지고 한국 분들이 많이 오면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실 말레이시아에 계신 한국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그만큼 맞춰지면은 가격, 그러니까 이런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은 블루 오션이라는 거죠, 한국 분들한테. 그냥 BPO 인더스트리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독점을 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회원 수도 많아지고 이 친구들의 불만도 많아질 거고, 그럼 이에 대한 CX 파트도 많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인력은 늘어나는 건 맞고, 인력은 필요한데 이렇게 외주, 그러니까 화유가 안 되면은,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IT 업체들이 결정을 할 때, 아, 그럼 차라리 한국에다 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수지 타산을 내야겠죠. 근데 인력을 이렇게 공급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수준이나 이제 한국 수준으로 돈을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로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한국에다가 비싼 렌트에다가 해가지고 고용을 할까,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걸 할까, 아니면 그냥 말레이시아 쪽이라 이게 동남아시아 싼 인력, 그리고 싼 그런 어떤 렌트. 그러니까 왜냐면은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빌딩도 좀 넓게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한국으로 들어갈 확률보다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익스펜딩,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못하는 걸 수 있는데, 근데 왜냐면 한국 마켓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네이티브 스피커 랭귀지도 마켓 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쿠알라룸푸르가 에이펙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그 아랍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 그쪽 다른 브랜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KL에서는 일단 에이펙 마켓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중국, 한국, CJK 이렇게 딱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마켓은 성장하고 있고, 인력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적은 대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네, 샐러리도 라인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보는 걸로는 일단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아마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말레이시아의 어떤 비전적인 부분이죠. 예, 약간 저는 그래서 미래적으로나 보나, 미래적으로도 말레이시아에서의 어떤 한국 마켓이라든지 여기서의 취업은 음, 적어도 성장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구직을 맨 처음에 했던 이유기도 하고,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원래 3년 정도 있다가 싱가포르로 뛴다거나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또 각기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차치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이제 직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성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질이라든지 생활적인 부분이 많이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런 부분을, 비전적인 부분을 봤을 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동영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의 어떤 한국인이 취업할 때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살면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지켜봤을 때 말레이시아에서의 어떤 그런 한국인 수요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됐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두 번째 해외 취업 길라잡이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